오늘은 7년차 일근이죠. 첫 번째 책입니다. 르네 데카르트의 방법 소설인데 근세 철학의 시조 데카르트와 지난번에 했던 프란시스 베이컨입니다. 베이컨보다는 이 사람 나이가 조금 더 뒤에 태어났죠. 우리나라로 치면 임진왜란 때 태어났습니다. 누가 그 역사적인 사실을 외울 때 한국 사하고 비교해서 외우면 좀 잘해준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 사람이 1596년에 태어났는데 1600년인가에 아마 브루노가 우주론 그것 때문에 화형을 당했을 거예요. 그런 분위기일 거. 그 갈릴레이 재판은 그 좀 뒤에 있었고, 어쨌든 1596년에 좀 괜찮은 법관 귀족 가문의 아들을 출생했는데 1년 만에 어머니가 사망했어요. 뭐 동생을 놓고 며칠 만에 사망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외할머니 밑에 성장했고 몸이 좀 안 좋았어요, 어렸을 적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 아버지가 그 왕립학교, 이 왕립학교에서 아마 여수회에다가 기증했는 거거든요. 그 학교 굉장히 유명한 학교예요. 그 라 플래시 꼴라주라는데, 이 그 부교장이 자기 이 사람 왜 어머니 친척인가 아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 애가 약하니까, 이게 기숙학교겠죠. 그래서 아침 수업을 좀 빼달라고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일만은 이 사람은 이 데카르트 어렸을 적에는 그 오전 수업을 주로 빼고 빈둥빈둥 침대에서 사색을 즐겼다고 그러죠. 그때 많은 생각을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좀 안 좋았어요. 결국 이 사람 이것 때문에 죽습니다. 그래서 8년간 내수회가 운영한 학교에서 이제 철학과 수사학, 수학, 역사, 언어 등을 공부했고, 푸아티에 대학교에서 법학사 학위를 받았죠. 20살쯤 되겠네요.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군에 자원 입대합니다. 뭐 보통 옛날에 그랬듯이 그 자원 입대니까 뭐 돈도 받는 것도 아니고 이 하인을 데리고 이제 입대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 했는 네덜란드 신교도 측에서 입대를 합니다. 이때는 1618년은 사실은 1618년에서부터 48년까지 30년 전쟁이 종교 전쟁이라잖아요. 사실은 종교 전쟁이라기보다는 거의 따지고 보면 세계 1차 대전이라고 불러도 될 정도로 민족적 싸움입니다. 사실 프랑스가 나중에는, 프랑스 원래 구교도 측이잖아. 나중에 아마 신교 측에 가담해서 그 전쟁을 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민족적인 그런 그 전쟁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뭐 실질적으로는 세계 1차 대전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1618년에는 이제 이게 신교도 측에 계엄을 쌓기 위해서 군대 가는 거예요. 했다가 나중에는 1919년에는 그 우리 책에 보면은 그 대관식 있잖아요. 몇 페이지 있었죠? 대관식 사진이 있었나? 25쪽에 1619년 프랑크푸르트에서 거행된 페르난트 2세의 대관식이 부교책이거든. 이 사람은 어쨌든 이 사람의 그 이때도 이제 이 독일에 머물고 있었을 거고, 이때 그 난로방에서 꿈을 꾸게 되죠. 세 가지 꿈을 꾼다는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학문의 기초를 집간하도록 한 세 가지 꿈을 꾸고, 지혜를 추구하고 보편학을 정립하는 것을 삶을 목표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1620년 2년 후죠. 아까 18년 이제는 구교 측에서 참전합니다. 뭐 이건 전쟁을 위한 뭐 죽음이 있는 그런 전쟁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뜻 구교 측에서 참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경험을 쌓기 위해서 유럽 여행을 하고 수학과 철학 등을 연구하고, 이게 이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만나고 이러니까 자기 혼자서 조금 낯선 쪽 가려고 그러겠죠. 그래서 1628년 프랑스를 떠나서 네덜란드로 이주하면서 20년 동안 거기서 머물면서 많은 연구를 하게 되죠. 그래서 1637년에 방법 소설을 출간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을 책은 익명으로 출간하죠. 이 책은 그때 보면은 우리가 앞에 어디에 있냐면은 9페이지에 보면은 9페이지 7번째 줄쯤에 데카르트는 1633년 세계 혹은 빛에 관한 논고를 집필하였으나 갈릴레이에 대한 재판을 바라보면서 출간을 보류했었다. 이죠. 그래서 1637년에 익명으로
방법서를 출간했다는데, 이 이제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하면서 사실 굉장히 강하게 주장한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도 굉장히 부드럽게 주장했죠. 대화입니다, 대화.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과 지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대화를 소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지동설을 주장하는 편에 섰겠죠. 그런데 이 사람 그것 때문에 이제 재판에 해부돼 가지고 결국 이 사람은 이제 포기를 하고 반성문을 쓰고 나왔죠. 근데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아까 그랬죠. 1600년에 그 우주론 때문에 브루노가 하행당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익명으로 출판했고요. 이게 이제 불란서입니다. 불란서로 출간했는데 이 몇 년 있다가 자기가 감수해가지고 다시 1644년에 라틴어판을 출판했다. 그 당시는 뭐 대부분이 라틴어판으로 책을 출판하는데 불어로 쓴 이유는 이 사람이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스웨덴의 그 왕녀하고 그다음에 또 뭐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라틴어를 모르잖아. 그리고 또 일반 대중들이 접근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불어로 출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영어로 쓰여진 최초의 철학서는 그 베이컨의 학문의 진부라고 그랬죠. 이게 1605년이라고 그랬고, 그리고 1641년 성찰을 라틴어로 출간합니다. 긴 제목은 제1철학에 관한 성찰이고, 그 다음에 1644년 철학의 원리를 출간하고, 1649년에 이 계몽군주죠. 스웨덴의 왕녀 크리스티나의 사상교육을 부탁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제독도 파견하고 함정을 파견해가지고 이제 그 스웨덴으로 갑니다. 이 왕녀가 굉장히 바쁘다 보니까 이 데카르트하고 새벽이죠. 새벽 5시 뭐 이런 식으로 왕궁에 와가지고 이제 물론 그 머물기는 그 프랑스 대사관에서 머물렀다 그래요. 대사관 관제에서 머물렀는데 아침 일찍 이렇게 이제 나가서 이 강연을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북쪽에 그 추운 날씨에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원래 이 사람이 폐결핵이 있었는가. 어쨌든 아침에 늦잠 자는 습관이 있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게 안 돼가지고 기후 적응 못해서 결국은 6개월 만에 아마 그 폐렴이 걸려가지고 사망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근대 철학의 시조라고 그러죠. 베이컨과 더불어서. 그래서 흔히들 마지막 중세인, 최초의 근세인이라고 얘기하는데, 합리주의, 그다음 방법적 회의론, 심신이론론, 해석기하학의 창시인다. 기하학과 해석학을 합쳤다는 거죠. 그 근대과학 발전이 기했다. 뭐 이런 말들이 따라다니는 사람인데, 오늘 이걸 방법 서술을 보면은 아까 얘기했지만 불어로 쓰여진 최초의 철학서라고 그랬죠. 근데 이 책의 제목은 원래 제목은 9페이지 보면 책이 9페이지 중간에 이성을 잘 인도하고 학문들에서 진리를 찾기 위한 방법 서술, 그리고 이 방법에 관한 에세이들인 굴절광학, 기상학 및 기하학입니다. 자, 이 방법 서술이 500페이지쯤 돼요. 76페이지예요. 나머지가 뭐냐? 광학, 기상학, 기하학 413쪽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광학, 기상학, 기하학은 한 번도 번역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영어 번역은 있겠지. 근데 이만큼 방법 서술만 번역이 있었는데, 이것도 처음에 이제 이 막 갈레이 재판 때문에 조금 부드럽게 해서 출판된 게 이거예요. 광학, 기상학, 기하학이 별로 종교하고 별로 관계가 없으니까 그랬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이걸 보고 왜 나는 의심한다, 뭐 존재한다라는 말하잖아. 뭐 결국 사유한다, 존재한다는 게 고기토 에르고숨이라는 게 의심이라는 말이 강해요. 그 사유한다는 말이. 그게 보면 광학의 망막에 맺히는 상은 좌우가 거꾸로 돼 있고 상하가 거꾸로 돼 있대요. 근데 우리 뇌는 그걸 그렇게 해서 왜곡해서 우리가 바르게 받아들인대요. 이런 것도 보면은 이게 이 말을 이 사람이 한 말, 나는 의심한다, 그리고 존재한다는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다 이거지. 이제 이런 걸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네, 그 어떻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렇고 그 사람이 또 그 기하학과 해석학을 합쳤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선분에다가 보면 A 뭐 2A 하면 좀 길게 쓴다든지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지수 XY 이 미지수를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반인에게 가장 적합하도록 그 책을 썼기 때문에 불후를 썼다고 그랬죠. 사실 요즘도 보면 일반인에 가장 적합한 철학서입니다. 그 철학자들에게는 성찰이 오히려 더 어울린다고 그러죠. 라틴어로 출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저기 뭐 몇 가지 원칙을 보면은 회의와 의심이죠. 철저하게 의심하는 것부터 시작하죠. 의심하는 게 조금 있으면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고기토 에르고숨 이런 말하는데 이 생각한다는 말은 조금 보면 약간 의심한다는 투가 좀 그 톤이 강하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고 그다음 생각하는 행위가 존재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우리를 보면 존재해야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생각하는 행위가 존재의 증거가 된다는 거. 그 명석 판명한 인식이죠.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고 분명하게 인식되는 것만이 참된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니성의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참된 지식에 도달하기 위한 4가지 규칙. 근데 이게 우리가 3장인가 몇 장 나오네. 2장에서 나왔죠. 2장에서 나오는데 3장 2장 아니었나? 뭐 3장인데 2장이다. 도덕 준칙들. 그거는 이제 3장이었고 방법의 주요 규칙들에서 2부에 있는데 2부에 명정성의 규칙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분석 여러 작은 문제로 분석해서 다뤄야 되고 그 다음에 종합 규칙 그 다음에 열거와 검토의 규칙 뭐 이런 규칙 4가지 규칙들을 만들어서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지식은 다 버리고 믿음은 버리고 이렇게 원칙을 세워서 지식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이 사람이 신의 존재를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존재 방법이 좀 이상해. 그래서 이게 무신론자라고 욕을 좀 들어묻기도 하고 그 다음 정신과 물질의 이연론 생각하는 실체인 정신과 연장을 본성으로 하는 물질을 완전히 분리된 2가지 실체로 다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1장을 봅시다. 1부죠, 1부. 6부까지 돼 있다고 그랬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500페이지 되는 책 중에 70몇 페이지가 방법 서술이고, 이 방법 서술이라는 말은, 자기 철학하는 방법, 철학하는 방법인데, 서술은 분명한 게, 디스코스예요, 디스코스. 우리로 보면 담화, 대화 이런 거죠. 디스코스. 이게 사람 자기 주장이 아니에요. 자기가 이래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의미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주장은 아니고 그냥 담론으로 보면 돼요. 디스코스. 그래서 우리가 번역되기를 누가 번역했는지 서술로 번역했어요. 방법 서술. 제목은 디스코스입니다. 그게 우리 19페이지도 보면은 제일 위에 보면 디스코스란 말이 있죠. 디스코스. 그 결국은 자기 학문에 대한 학문하는 방법에 대한 자전적 에세이죠. 내가 이러니까 한번 따라할 사람 따라 해봐라 이런 얘기 같아요. 그 18페이지 첫 줄 1부 학문들에 대한 고찰들. 이 사람 첫 줄에 보니까 양식은 세상에서 가장 잘 분배되어 있는 것이다. 이 양식이라는 코먼 센스, 이성과 같은 의미를 썼습니다. 이게 이 부의 가장 핵심이죠. 양식은 세상에 가장 잘 분배되어 있는 것이다. 양식이 뭐라고 하면 코먼 센스, 이성입니다. 이성이죠. 근데 이게 뒤에 나오겠지만 설명하겠지만 그다음 바로 볼까요? 한 10번째 줄쯤 보면은 8번째 줄인가? 이것이 본래 사람들의 양식 혹은 이성이라고 명명하는 바 모든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동등하다는 것을 정시한다. 다 사람들은 다 이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의견들이 서로 다른 것은 어떤 이들이 다른 이들보다 더 이성적이어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사유를 인도하는 길들이 서로 다르고 또 우리가 같은 것을 고찰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지 이성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이성은 동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잘 사용하느냐 잘 사용하지 못하느냐 문제지 이성은 동등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좋은 정신을 가지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성은 동등하게 비치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잘 사용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 사용한다는 거죠. 그 뒤에 보면은 가장 커다란 영혼들은 가장 커다란 덕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커다란 악덕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큰 영혼이라고 해서 큰 선만 행하는 게 아니라 큰 악덕도 행할 수 있다. 그런 예를 들어 설명하면서 이성은 그러니까 사용하는 날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지 이성은 동등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아주 느리게 걷는 이들이 늘 고정 길을 따라간다면 뛰어가되 고정 길에서 벗어나는 이들보다 훨씬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건 항상 자주 언급하는 얘기죠. 잘 활용하면 좋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 내 정신이 어떤 것에서도 보통 사람들의 정신보다 더 완전하다고 여긴 적이 한 번도 없다. 굉장히 겸손합니다. 이 사람은. 내가 남들보다 독특한 게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죠. 심지어 나는 몇몇 다른 이들만큼 재빠른 사유를 또는 선명하고 판명한 상상력을 또는 폭넓거나 생생한 기억을 갖기를 종종 바랐다. 이게 뭐냐면 재빠른 사유, 그 다음에 상상력, 기억 있죠. 세 개. 그리고 나는 이것들 외 정신의 완전성에 소용되는 성질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럼 정신의 완전성은 뭔가 사유와 상상력과 기억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고. 왜냐하면 이성 혹은 양식은 그것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고 우리를 짐승들과 구별하는 유일한 것인 만큼 나는 그것이 각자에게 전부 다 있다고 믿고 싶기 때문이다. 이성은 다 있다는 얘기죠. 그 점에서 나는 동일한 종의 개체들의 우유성들 사이에서만 많고 적음이 있고 그것들의 행상들 혹은 본성들 사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설학자의 공통 의견을 따르고 싶다. 이건 일반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 그 플라톤 그 얘기하고 같은 얘기죠. 이 행상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행상들은 뭐 플라톤을 따지면 이래야 비슷한 거죠. 의자 같은 의자 이게 행상이 될 것이고 그 다음 우유성은 뭐예요? 우연히 있는 성질입니다. 참 무슨 말을 갖다 한자를 잘 쓰는 우연히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 따라서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 약간 우연에 의해서 다르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있듯이 그런 우유성이잖아. 우연히 있는 성질이죠. 그 다음에 그러나 나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청년기부터 특정한 길에 들어서는 큰 행운을 가졌고 이 길의 인도로 몇몇 고찰과 준칙들에 이르렀으며 이것들로 하나의 방법을 만들어냈던 바 그 방법 덕분에 내 인식을 단계적으로 정대시킬 그리고 그것을 내 평범한 정신과 내 짧은 삶으로도 기대해 볼 만한 가장 높은 곳까지 조금씩 끌어올릴 수단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그 다음에 열 번째 줄점인가? 그럼에도 내가 생각하기에 진리 탐구에서 내가 이미 이룬 진보에 대한 극도의 충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열매를 이게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인간 순전히 인간의 일들 가운데 요지부동으로 좋고 중요한 것이 어느 하나라도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선택한 것이라고 감히 믿을 정도로 미래에 대한 희망 두 가지입니다. 진보에 대한 충족,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고. 이거 우리가 교육하고 학습에
학습의 목표 같이 공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공부해서 이런 걸 성취했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이 자기 방법에 대해서는 이 책이 그렇게 참말로 어렵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고 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씩 한 센텐스 한 패러그래프씩 이렇게 읽고 가야 이게 읽히지. 안 그러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간만에 지금 이렇게 읽는다. 어쨌든 방법의 열매가 진보에 대한 극도의 충족,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마지막 줄에 그러므로 내 의도는 각자가 자신의 이성을 잘 인도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방법을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성을 인도하려고 애썼는지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제목이 디스코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나 5번째 줄에 나는 이 글을 하나의 이야기로만 혹은 여러분이 원한다면 하나의 우화로만 내놓을 뿐이기 때문에, 우화는 우리가 뭐 favor 이게 그냥 어른들도 있는데 우리는 애들만 읽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읽는 그런 거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야 이게 그냥 결국 이야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줄에 보면은 나는 유년기부터 글들에서 자양을 얻었다. 사람들이 글들의 도움으로 삶에 유익한 모든 것에 대해 명석하고 확실한 인식을 획득할 수 있다고 나를 설득했기 때문에 나는 글을 배우려는 극도의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글을 많이 읽었다는 얘기죠. 마지막 첫 번째 줄에 보면 22쪽에 그러나 내가 대체로 학자들 축에 끼워주곤 하는 공부 과정을 모두 끝내자마자 나는 생각을 완전히 바꿔버렸다. 왜냐하면 나를 지도하려고 애쓰면서 점점 내 무지를 발견한 것 외에 다른 이익은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일 만큼 많은 의심들과 오류들도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사람 학교가 상당히 좋은 학교였거든요. 그게 보면 그림에도 보면은 라플레슈 예수의 왕립학교입니다. 왕이 만들어서 아마 예수계에 기증했던 것 같아요. 앙리 4세가 설립해서. 그래서 여기서 자기는 상당히 많은 것을 배웠고 내수로 잡히는 것들은 모두 동남했다고 그랬죠. 이 사람은 아까 겸손했지만 제일 마지막 줄에 보면 학우들 중에는 이미 우리 스승의 후임으로 애정된 이들도 몇 명 있었지만 사람들이 나를 그들보다 낮게 평가했다고는 전혀 보지 않았다. 그만큼 이 사람 책을 많이 읽고 자신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3쪽에 보면은 독서 이야기 나오고, 그 다음에 발명, 풍습, 그 다음에 신학, 철학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철학은 모든 것에 대해 그럴듯하게 말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학식이 적은 사람들을 갱탄하게 만든다는 것. 법학, 의학 및 다른 학문들은 이것들에 심쓰는 자에게 명예와 부를 가져다 준다는 것. 이런 것 등등이다. 이런 얘기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언어들의, 그 다음에 심지어 고대 문헌들에 대한 독서에도 그것들의 역사들에도 그리고 그것들의 우화들에도 충분한 시간을 들였다고 믿고 있었다. 왜냐하면 다른 시대 사람들과 대화한다는 것은 여행하는 것과 거의 같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재밌는 표현이 다음 줄에 우리 양식에 반하는 것은 모두 우스꽝스럽고 이성에 반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 위해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다른 지방에 다른 사람들 다른 시대의 것들을 많이 읽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4쪽의 밑에서 5번째 줄에 웅변도 존중했고 시도 사랑했다. 이건 타고난 재능이라 생각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5쪽에 4번째 줄에
다섯 번째 줄이고요. 나는 무엇보다도 수학에 마음이 끌렸는데 그 근거들이 확실성과 명정성 때문이었다. 그래서 이제 수학을 많이 썼다면서. 사실은 이게 이 사람이 그 뒤에 라이프니츠하고 그 다음에 뉴턴 쪽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되죠. 그래서 뉴턴의 그 서재에는 이 사람의 그 책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수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기계적 기술들에만 쓰이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그 토대들이 그토록 확고하고 견고한데도 사람들이 그 위에 보다 높은 것을 아무것도 채우지 않았다는 것을 놀라고 있었다. 수학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안 나가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세 번째 줄에 그들이 그토록 아름다운 이름을 부르는 것은 종종 무감각, 오만, 절망 및 존속 사례뿐이다. 이거 뭐 약간 비꼰 같아.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굉장히 자기가 보면은 뭐 존속 사례라는 것은 뭐야? 브루투스가 케이사를 살해한 것도 존속 사례의 개념으로 생각했죠. 그 다음에 카토가 자산한 걸 이런 거 좋게 평가했잖아요. 이런 것 자기는 이런 식으로 이거 약간 비난도 아니고 어쨌든 그 인식하도록 충분히 가르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찬양했다 뭐 이런 얘기 같고,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나는 우리 신학을 존경했고, 이 사람은 진짜 그 비껴나가죠. 신학을 약간 빠집니다. 네, 우리는 신학을 타치 안 하겠다는 얘기지. 우리 인간이 그 논할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밑에 보면은 그리고 그것으로 인도하는 계시 진리들이 우리의 이해력 위에 있다는 것이 아주 확실하다는 것을 습득한 후 나는 감히 그 진리들을 내 약한 추리 아래에 집어넣지 않았다는 거죠. 리스펙트 요즘 애들 리스펙트가 끝이라는 거죠. 그래, 리스펙트 한 걸로 끝이지 따지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리고 나는 그것들의 조사를 시도하고 이에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하늘의 어떠한 특별한 협조를 얻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간 이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하는 엄청 이상해. 철학에 대해서는 다음의 말만 해두겠다면 철학은 철학에 대해서 이 사람도 많은 이제 지금 철학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줄에 보면 마지막 27페이지 한 5줄에 보면은 얼마나 상이한 의견들이 학자들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지를 고찰하면서 상이한 의견들이 내가 그럴듯하기만 한 것은 모두 거의 거짓으로 거부했다는 것이다. 그럴듯하기만 하다고 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해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철학이 다른 학문들이 철학에서 빌려오는데 철학이 이렇다면은 다른 학문들도 신뢰가 안 된다는 그런 확신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27쪽에 보면은 밑에 네 번째 줄에 그 때문에 나는 내 스승들의 구속에서 해방될 수 있는 나이가 되자마자 결국을 완전히 떠났다. 스승들의 구속이라는 스승의 컨트롤이죠. 영어로 번역한 건 컨트롤로 되어 있답니다. 통제에서 해방될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벗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나 자신에서 혹은 세상이라는 커다란 책 안에서
발견될 수 있을 학문 외에 다른 것은 더 이상 찾지 말자고 결단하면서 여행을 하는데, 궁전과 군대를 보는데, 다양한 기질과 환경을 가진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다양한 경험을 쌓는데, 내 운이 내게 내보인 마주침들 안에서 이 사람 그래서 군대 갔다는 거예요. 1618년도 네덜란드 군으로 입대를 했던 경험을 쌓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28쪽에 딱 중간에, 그리고 나는 언제나 내 행동들에서 분명히 보기 위해, 그리고 이 삶에서 확신을 가지고 걸어가기 위해 참된 것을 거짓된 것에서 구별하는 것을 배우려는 극도의 욕망을 가지고 있었다. 내가 다른 인간들의 풍습들을 고찰하기만 한 동안에는 나를 확신시키는 것을 거의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전에 철학자들의 의견들 사이에서 알아차린 것과 거의 같은 정도의 다양성을 거기서 알아차렸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얻은 가장 큰 이득은 우리에게 아주 엉뚱하고 우스꽝스럽게 여기저더라도 다른 큰 민족들에 의해 여전히 널리 받들어지고 인정되는 것들이 많이 있음을 보면, 선례와 간섭에 의해서만 나를 설득해온 어떠한 것도 너무 확고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이고, 무속이 이제 불신합니다. 이승의 귀를 덜 기울이게 만드는 많은 오류들로부터, 역시 관습이나 뭐 설례 이런 것도 이승하고 관계없는 거잖아. 이런 오류들로부터 조금씩 해방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상이라는 책 안에서 공부하는데, 그리고 약간의 경험을 얻으려고 해서는 몇 년을 보낸 후 어느 날 나 자신에서 공부하고자 내가 따라야 할 길들을 선택하는데 내 정신의 모든 힘을 바치고자 결단했다. 나는 그것을 내 나라에서도 내 책에서도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잘해낼 것으로 낸 것으로 보였다. 이제 이래가 네덜란드 갔다는 얘기지, 사람이. 나이 20몇 살 때인가 같죠.